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계를 가장 현실적으로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뭘까요? 공장도 아니고 주가도 아니고 집값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돈이 도는 속도, 다시 말해 돈줄이 가늘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평소엔 대출이 됩니다. 회사채도 팔립니다. 자영업자는 운영자금이 돌아갑니다. 개인도 카드값과 이자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대출 심사가 갑자기 깐깐해지고 만기 연장이 미뤄지고 금리가 꿈틀대고 환율이 흔들립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말합니다. 뭔가 오고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는 보통 한 방이 아니라 순서라는 겁니다. 먼저 숨이 가빠지고 그 다음 다리가 풀리고 마지막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가장 차갑게 정리해서 경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IMF는 그냥 국제기구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IMF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지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는 기억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IMF의 경고는 소문이 아니라 경고 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IMF가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IMF는 분위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리스크, 취약성 같은 단어로 국가의 약한 고리를 찍어 보여줍니다. 특히 IMF는 매년 각 나라를 상대로 경제 점검을 하는데 쉽게 말해 국가 건강검진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걸 재듯이 성장률, 물가, 환율, 부채, 금융 안정성을 냉정하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조건이 겹치면 위험해질 수 있다를 말하죠.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23년 뒤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 IMF가 한국에 던진 메시지는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위험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그런데 동시에 당장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준은 아니다 라는 뉘앙스도 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IMF가 한국을 당장 위기국가로 찍는 게 아니라 스위치가 켜질 때 연쇄 반응이 빠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겁니다. 공포는 오늘 망한다 해서 오지 않습니다. 공포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가 보일 때 커집니다. 쉽게 말해 내 선택지가 하나둘 줄어드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겁을 먹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경고를 어렵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한국에서는 어떤 순서로 문제가 터질까? 그 순서를 알면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대비 가능한 현실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마지막에 개인과 사업자가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경고 등 5개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초에 오늘 이야기를 3문장으로 압축해드릴게요. 자, IMF가 경계하는 위험을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저는 5개의 스위치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는 꺼져 있지만 어떤 계기로 하나가 켜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로 켜질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바깥 세상 스위치입니다. 무역정책 불확실성, 관세 같은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글로벌 흐름에 민감한 구조죠.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 안에서 체감이 빨리 옵니다. 예를 들어 주요국이 관세를 올리고 공급망이 흔들리면 수출 기업의 주문이 줄고 투자 계획이 미뤄지고 그게 다시 고용과 소비로 번집니다. 우리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연결됩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비중이 큰 편이라 바깥 충격이 길어지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두 번째 스위치는 금융시장 변동성입니다. 시장이 출렁이면 돈을 빌리는 조건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IMF가 말하는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진다는 표현의 실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출이 줄고 금리가 오르고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움츠러든다는 뜻입니다. 실물은 천천히 나빠질 때도 있지만 금융은 가끔 하루 만에 표정이 바뀝니다. 어제까지 대출이 되던 사람이 오늘은 심사에서 걸리고 기업도 만기 연장이 갑자기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이때 무서운 건 돈이 완전히 끊기는 게 아니라 돈이 조금 더 비싸지고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변화가 누적되는 겁니다. 작은 조임이 결국 숨통을 막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체감합니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조건이 나빠졌다는 느낌으로요. 세 번째 스위치는 한국의 엔진, 특히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둔화 가능성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투자와 세수까지 연결되는 스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엔진이 약해지면 기업이 설비 투자를 미루고 협력사 물량이 줄고 임금과 보너스가 줄고 그게 다시 소비로 번집니다. 한국은 엔진 하나가 커서 엔진이 흔들릴 때 체감이 큽니다. 그래서 IMF는 성장이 둔화될 때의 방어력을 계속 따져 묻습니다. 엔진이 약해질 때 서브 엔진이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스위치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PF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요. 집값은 자산처럼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신용과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집이 흔들리면 대출이 흔들리고, 대출이 흔들리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자영업과 내수가 먼저 꺼집니다. 그리고 PF는 평소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한번 문제가 커지면 비은행권, 건설, 지역경제, 자영업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쌓였다가 특정 순간에 동시에 드러나는 성격이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 폭락보다 먼저 오는 거래 절벽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불안, 팔아도 불안 모드로 들어가면 거래가 멈추고, 거래가 멈추면 현금 흐름이 말라갑니다. 현금 흐름이 마르면 퍼트기가 시작되고, 퍼트기가 길어지면 연체가 늘고, 연체가 늘면 금융이 더 조이죠. 다섯 번째 스위치는 시간폭탄,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재정과 연금은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무겁게 체감됩니다. 경기 좋을 때는 티가 덜 나는데 경기가 흔들리는 순간에는 국가와 사회의 체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IMF가 왜 연금, 재정 여력, 지출 구조를 계속 말하느냐. 위기 때 버틸 체력이 그쪽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공포는 대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 선택지가 줄어서 커집니다. 지출을 늘리면 빚이 늘고, 빚이 늘면 금리 부담이 커지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 또 소비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위치 5개입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걸 해보겠습니다. 이 스위치들이 어떤 순서로 켜질 수 있는지 한국 현실에 맞춘 가장 가능성 높은 도미노 시나리오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건 확정 미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왜 IMF가 경고를 했는지 피부로 느껴지실 겁니다. 첫 단계는 바깥 충격이 길어지는 겁니다. 무역 관세 불확실성,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꺼지지 않으면서 시장이 출렁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수출과 금융이 동시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보류로 돌립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더 조심스럽게 닫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뉴스로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뉴스가 생활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환율이 들어올 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율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환율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환율은 생활로 들어옵니다. 수입 물가, 원자재 가격, 해외 결제, 유학비, 항공권, 심지어 식료품까지요. 환율이 오르면 당장 물가 체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 다음으로 떠올리는 건 이겁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내릴 수 있겠다. 경기 방어에 쓰는 카드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면 기업과 가게는 동시에 움츠러듭니다. 여기서부터 공포가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작은 종종 가격 상승이 아니라 불확실성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율을 네 구간으로 나눠보면 체감이 더 쉽습니다. 원달러가 1200원대에서 움직일 때는 시장이 비교적 차분합니다. 1300원대로 올라가면 사람들은 뭔가 신호가 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1400원대가 길어지면 기업은 원가와 환차손을 걱정하고 가게는 물가 체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1500원대를 넘나드는 구간으로 들어가면 시장은 숫자보다 심리를 봅니다. 이게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이 질문이 나오면 돈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먼저 빠져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환율이 아니라 신뢰가 흔들리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가 진짜 핵심입니다. 돈줄이 가늘어지는 겁니다.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엔 조용합니다. 대출이 완전히 끊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되고 조금 더 비싸지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그 조금이 쌓이면 체감이 확 옵니다. 자영업자는 운영자금이 비싸지고 중소기업은 만기 연장이 까다로워지고 개인은 변동금리 이자가 압박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는 있는데 숨이 차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에서 제일 무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출이 완전히 끊기는 순간이 아닙니다. 대출이 아직 되는데도 다들 겁먹고 동시에 움츠러드는 순간입니다. 그때 소비가 얼고 매출이 꺼지고 연체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체가 늘면 금융기관은 더 조입니다. 이게 악순환의 출발점입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무서워서 경제가 멈추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현실은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가정을 떠올려 볼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카드값이 늘고 이자 부담이 늘고 장바구니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줄이는 건 여행도 아니고 사치도 아닙니다. 일상적인 외식, 학원, 생활용품 같은 자주 쓰는 돈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받던 동네 가게, 자영업이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환율과 금리의 흔들림이 동네 상권의 매출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경제가 나빠졌다가 아니라 내 생활이 바뀌었다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부동산과 PF에서 조용한 파열음이 나는 겁니다. 분양이 막히고 금리가 버티기 어렵고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PF 취약 노출이 튀어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악순환이 더 선명해집니다. 금융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대출을 더 조입니다. 대출을 조이면 실물이 더 식습니다.
실물이 식으면 연체가 늘고 금융은 다시 더 조입니다. 이 루프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체감합니다. 이건 단지 경기가 나쁜 게 아니라 구조가 잠기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집값을 확 떨어뜨려서라도 빨리 정리하면 되지 않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과 자산가치 평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나 수익률이 조금만 꺾여도 건물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대출 한도와 담보 가치가 바뀌고 그게 다시 금융의 태도를 바꾸죠. 그래서 시장은 종종 빠른 정리보다 느린 버티기로 갑니다. 그런데 느린 버티기는 고통이 길어집니다. 가게는 장기간 소비를 줄이고 자영업은 장기간 매출이 줄고 기업은 장기간 투자를 미룹니다. 급사는 피했는데 만성병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때 시장은 한 가지 착시를 겪습니다. 원화로는 자산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바깥 기준으로는 가치가 흔들리는 착시입니다. 그러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장기 압박이 겹치는 겁니다. 고령화 비용은 경기가 나쁘다고 멈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연금 문제는 위기가 오기 전에 손볼수록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사회가 그걸 미루면 위기 상황에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게 IMF가 계속 체력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위기의 공포는 대개 당장 돈이 없다보다 내일을 설계할 여지가 없다에서 커집니다. 미래를 설계할 여지가 줄어들면 시장은 더 짧게 행동하고 기업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가게는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바깥 충격이 길어지고 환율이 흔들리고 돈줄이 가늘어지고 부동산과 PF가 흔들면서 실물이 꺼지는데 그 와중에 고령화 비용까지 무겁게 누른다. 이게 한국형 도미노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한 번에 터지는 폭발형 위기가 아니라 버티기 싸움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연쇄 반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부터 먼저 터집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현금이 부족한 곳, 개인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높은 곳, 그 순서로요. 자, 여기서 멈추면 그냥 공포 콘텐츠죠. 하지만 현실은 그래서 뭘 고쳐야 하냐가 남습니다. IMF가 한국에 사실상 요구하는 방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지금이 괜찮아 보일 때 구조를 고쳐서 위기의 속도를 늦추고 충격을 흡수할 체력을 만들어라. 여기서 정책의 딜레마를 아주 쉬운 말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숨통이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과 물가가 불안하면 금리를 함부로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려 환율을 잡으려 하면 가계부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정책은 한 가지를 고치면 다른 한 가지가 아픈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한방 처방보다 구조를 고쳐서 체력을 만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기 대응은 필요하지만 장기 체력이 없으면 반복해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완전히 똑같은 나라는 없고 부분적으로 닮은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환율이 흔들리면서 물가가 불안해졌고 그래서 금리를 쉽게 못 내리다가 경기가 더 식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부동산과 금융이 강하게 엮여 있어서 거래가 멈추자 프로젝트 자금이 막히고 건설과 내수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또 어떤 선진국은 정부의 재정정책 발표 하나로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고 중앙은행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선 적도 있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신뢰가 흔들릴 때 돈이 먼저 움직이고 실물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한국은 제도와 금융 인프라가 탄탄한 편이고 과거 위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무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라는 방심이 쌓이면 레버리지가 커지고 레버리지가 커지면 작은 충격에도 체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IMF는 한국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충격이 왔을 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구조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아주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경기 회복을 위해 완화적 정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물가와 환율 같은 조건을 보면서 통화 정책은 민첩하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외환시장 안정 조치는 환율을 억지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패닉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운용해야 한다. 셋째, 가계부채는 총량보다도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하고 부동산 시장은 거시건전성 규칙으로 과열과 충격을 줄여야 한다. 넷째,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서비스 AI 같은 성장 기반을 넓혀서 엔진을 여러 개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고령화 충격을 버틸 재정 여력을 만들기 위해 연금과 재정 구조를 손봐야 한다. 인기 없는 얘기지만 위기 때 살아남는 건 인기보다 체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고등은 뉴스 화면에만 켜지지 않습니다. 내 통장과 내 현금 흐름에서 먼저 켜집니다. 은행이 금리를 조금 더 얹어 부르기 시작하는지, 만기 연장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는지, 거래처 결제가 하루 이틀씩 늦어지는지 이런 작은 신호가 먼저 옵니다. 큰 위기는 항상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포를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포를 줄이는 점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개인과 사업자에게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경고등 체크입니다. 딱 5개만요. 개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우리 집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월 상환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적어보세요. 대출이 여러 개면 합쳐서 보셔야 합니다. 둘째, 비상자금은 최소 월 고정비 기준으로 새 달치부터 목표를 잡아보세요. 이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셋째, 환율이 오를 때 흔들리는 지출을 목록화해보세요. 해외 결제, 유학여행, 달러로 빠져나가는 구독료, 수입품 비중 같은 것들입니다. 넷째, 내 소득이 특정 산업 사이클에 묵혀 있는지 점검하세요. 수출, 건설, 부동산, 내수 민감 업종이라면 대체 소득 루트를 최소한 계획으로라도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공포가 커질수록 한방 투자로 만회하려는 충동이 강해집니다. 위기 때 가장 위험한 버튼이 그겁니다.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사업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매출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손익분기 매출을 숫자로 고정하세요. 감으로 하면 늦습니다. 둘째, 퇴출 만기, 어음, 외상, 카드 대금 날짜를 달력에 박아 넣으세요. 위기는 날짜로 옵니다. 셋째, 수입 원자재나 해외 결제가 있다면 환율이 오를 때 원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해 두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마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처가 건설부동산 PF 영향권이면 미수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재정렬하세요. 위기 때는 좋은 거래처도 늦게 줍니다. 다섯째, 성장보다 현금 흐름 중심으로 6개월 운영 계획을 다시 짜세요. 위기 때 살아남는 회사는 확장이 아니라 버팀을 설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래처가 좋다고 느껴질수록 한 곳에 의존하는 비율을 점검하세요. 위기 때는 좋은 거래처도 흔들릴 수 있고 한번 밀리면 회복이 길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IMF의 경고는 공포 그 자체가 아니라 순서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순서로 체감이 오는지 그 순서를 미리 알려주는 경고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의 시작은 대개 실물보다 먼저 환율과 금리, 그리고 돈줄의 속도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3문장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깥 충격이 길어지면 환율과 금리로 먼저 체감이 온다. 둘째, 돈줄이 가늘어지면 부동산과 PF 같은 레버리지 영역이 흔들릴 수 있다. 셋째, 고령화로 체력이 약해지면 위기 때 선택지가 줄어 공포가 커진다. 여러분, 결국 핵심은 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딱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대출, 현금, 고정비를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막연한 공포는 줄고 현실적인 대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IMF의 경고는 과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늦기 전에 붙인 경고문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경고등이 무엇인지, 가게든 사업이든 하나만 적어주셔도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